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입니다. 지은이는 장성숙, 펴낸 곳은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저자는 카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상담 전공 교수로 30년간 재직한 후 명예교수로 추대되었으며 현재는 극동 상담 심리연구원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존감을 지키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10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1.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마라. 2.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던져버려라. 3. 수줍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마라. 4.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음을 직시하라. 5. 내면만큼 외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라. 6. 생각을 흙과 백으로 나누지 마라. 7.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라. 8. 지나친 배려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라. 9. 친구 되기 싫다고 적이 되지는 마라. 10. 모든 행복은 사람에게서 비롯됨을 기억하라입니다.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누구도 당신에게 불행을 줄 수 없다. 5박 6일의 집단 상담에 참석한 어느 부인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일로 오게 됐냐고 묻자 그 부인은 속이 시끄러워 오게 됐다고 짤막하게 대꾸했다. 나는 다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부인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것인 줄 몰랐다며 내 질문을 피해버렸다. 하루가 더 지난 다음 나는 다시 그 부인에게 시간과 돈을 들여왔는데 뭔가 소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속 시끄러운 내용을 말하도록 구슬렸다. 겨우 알아낸 사연은 다름 아니라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것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남편에게 맞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 더구나 그 부인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50대였다. 그 부인이 말하길 남편은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직장이 힘든지 그 스트레스를 아내인 자신에게 푼다고 했다.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자신에게 사과하며 극진하게 잘해준단다. 부인은 그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남편의 손찌검하는 버릇은 고치고 싶다고 했다.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때리는 남자와 살 수 있냐고 묻자 그 부인은 자녀를 핑계 삼았다. 생활비는 물론 자녀의 교육비를 남편이 벌어오는 상황이고 이혼할 경우 두 딸과 아들이 사회적으로 타격을 받을 게 뻔해 참는다고 했다. 함께 상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난감해졌다. 당사자인 그 부인이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고 사는 것에 익숙해진 탓인지 그 부인은 남편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했고 자신의 팔자려니 한다는 말 등에서 상황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급선무라고 여겼다. 그래서 때리거나 맞는 것은 동물이나 하는 짓이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듣기 거북한 말들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력한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당당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겠냐며 그 부인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도 꿈쩍 않는 그 부인을 놓고 어떤 남자가 일갈했다. 그는 때리는 사람이나 맞고 사는 사람이나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고 두 사람 다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러고 사는 것 아니겠냐며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더 이상 공들이는 건 낭비라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이 말에 그 부인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러는 사이 어떤 젊은 여성이 반기를 들었다. 그 부인을 위해 하는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다며 만약 그 부인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항의했다. 그 부인은 자신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자 그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모습에서 나는 비로소 그 부인이 무언가의 자극을 받았다고 느껴 내심 반가웠다. 그래도 시치미를 뚝 떼면서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부인에게 물었다. 남편에게 맞고 사는 것은 견딜만 하고 자신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말에는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까? 나의 질문을 받고 난감했는지 그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나와 같이 집단 상담을 끌어가는 남자 리더가 한마디 거들었다. 사람은 다 상대적이에요. 부인이라도 태도가 분명하면 남편의 그러한 악습을 누를 수 있으련만 피해자가 시원찮게 구니까 가해자도 그 모양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면 짐승처럼 사느냐 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남자 리더는 이쪽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남편도 자신의 악습을 계속할 수 없다며 그 부인에게 당하고만 살지 않고 이혼 카드를 내밀라고 했다. 50대 남자는 이혼을 당하면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어떤 남자라도 그러한 결과를 두려워한단다. 그러자 그 부인은 다시금 대꾸했다. 혼기를 앞둔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요? 이 말에 남자 리더가 소리치듯 말했다. 이제 아이들을 핑계 삼는 비겁한 짓은 그만하세요. 남자 리더는 이렇게 못을 박듯 말해놓고는 정말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카드를 내밀어서 남편의 악습을 저지하라고 일렀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밀고 당길 줄 모르는 곰 같다며 옛말에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살기 어렵다고 했다. 말귀를 알아들은 그 부인은 자신의 용기 부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겁이 많아 미리 포기하거나 접는 식의 행동 양식이 자신에게 배어있음을 발견하고는 부끄럽다고 말했다. 마침내 그 부인은 남편의 버릇을 고치든지 아니면 이혼하겠다고 공언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함으로써 마음이 여린 자신을 채찍질하려는 것 같았다. 몇 달 뒤 그 부인은 내게 개인 상담을 신청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소상히 들려줬다. 집단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식탁에서 별일 아닌 것으로 자기에게 큰 소리를 치더란다. 그러자 전과는 달리 그게 뭐 그리 난리칠 일이냐고 반응했더니 남편이 흥분해서 자기 팔을 비틀고 벽에 밀쳤다고 한다. 부인은 옳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날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었고 곧이어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접수에 관한 통지서가 배달되자 흥분한 남편은 그날 밤 감히 그런 짓을 했다며 또 부인을 때렸다. 부인은 처음엔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 이혼 서류를 접수했던 것인데 많이 맞고 나니까 그날따라 정말 살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때 비로소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자신이 예전과는 달리 겁을 내지 않고 일관되게 처신하니까 남편이 점점 오그라들더란다. 조정 기간을 끝내고 법원에 가는 날 남편이 난생 처음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기에게 싹싹 빌었다고 한다. 그래도 워낙 마음을 굳게 먹어서 그런지 용서를 하기 싫었단다. 남편이 백기투항하며 너무 싹싹 비는 바람에 이혼을 접기는 했지만 그동안 참고 살았던 지난 20년에 대한 세월이 너무 억울해
그 부인은 아직도 울고 지낸다고 했다. 어리석게 흘려보낸 세월이 원통하다며 그녀는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부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상대가 알아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앞서 제시한 사례가 드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정신적 폭력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가족, 연인, 친구, 직장 관계에서 희생을 강요받으며 불행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어쩌지 못해 곁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피하다 보면 이러한 악습을 고질화시키고 만다. 그러므로 아니다 싶은 행태를 보일 경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표현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를 통해 사람이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주체적으로 되어 간다는 데 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작아지기 마련이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덧 나라는 중심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그때그때 자신을 가뿐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소통에 따라 돈독한 관계를 이루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쇄 과정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뭔가에 대해 안다는 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출발에 불과하지 도착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행복한 관계라는 건 출발에 이어 부단한 연습을 거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습성이나 습관이란 것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로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악습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나아가 새로운 습관이나 습성을 익히는 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든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코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한다. 그러한 거부도 행복해지기 위한 한 방법이다.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미련이 남아 찝찝하지만 할 만큼 하고 내던지면 후련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칙,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마라 중에서 그때그때 가볍게 말하기입니다. 집단 상담에 성격이 매우 강해 보이는 50대인 두 남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 두 사람 다 술 문제로 한때 가족에게 신뢰를 잃었던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남다른 힘을 지녔기 때문인지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 탁월함을 보였다. 한 남자는 유순한 성격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가족에게 주사를 부리곤 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호인이라고 불릴 만큼 모나지 않고 수도분했지만 긴장을 풀 수 있는 집안에서는 거의 정반대로 폭발을 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작정하고 아버지에게 공격을 가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마음 먹고 집단 상담에 참석했다. 처음 참석했던 집단 상담에서 함께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질타를 받게 되어 자존심이 상했던 그는 술을 딱 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늘 마셔왔던 술을 그렇게 끊고 사는 게 힘들었던지 그는 마음을 다잡고자 집단 상담에 또다시 참석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그 집단에는 술 문제로 아들에게 곤욕을 치른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몇 년째 독하게 술을 끊으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술은 끊었을지라도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진 못하는 것 같았다. 집단 상담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이 남자의 특징은 지나치게 용의주도해서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였다. 남의 말을 깊이 있게 듣고 말을 아주 신중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긴 했지만 선뜻 다가가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웠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이러한 경직성이 가족한테는 까칠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는 그에게 좀 더 자연스러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의 말을 귀담아 들었는지 아닌지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나를 쓱 쳐다볼 뿐이었다. 몇 차례 대화가 오간 후 딸에게 공격을 받았던 전자의 남자가 독하게 술을 끄는 후자의 남자에게 말했다. 술을 끊기만 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리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끊는 것과 가족과 가까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뒤늦게 알았지요. 가족과 원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이 다가가는 기술을 익혀야 하더군요. 그것을 터득하고자 이런 집단 상담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몸을 사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눈을 번쩍 떴다. 그 남자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깨우치거나 결심하면 모든 게 잘 되리라는 환상을 갖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깨우침이나 결심은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선제 조건일 뿐 그 이상은 아닌 까닭이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습성이 된 기존의 악습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새로운 틀을 익히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을 얼마나 끈기 있게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습성이란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인데다가 한번 형성된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더욱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일이 집단 상담을 마친 이후에 일어났다. 한 달가량 지났을 무렵 술을 독하게 끊었다는 후자의 남자를 만났다. 근황을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단 상담을 통해 얻은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돈하려 들지 말고 그때마다 가뿐가뿐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말했더니 가족들과 다투다가도 곧 풀게 되더라고요. 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선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렇게 됐나요? 술을 끊고 나서 오랫동안 명상에 심취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궤도에 오르게 되어 관계가 확 트일 것 같았지요. 그런데 될 듯 하다가도 그것이 그리 쉽게 되지 않아 조급증이 나더군요. 그러다 그냥 그때그때 말을 해버리면 된다는 것을 집단 상담에서 배워 실생활에서 그렇게 해보니 훨씬 쉽고 살아가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전율했다. 내가 역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했기 때문이었다. 정신건강은 환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발달 과업에 있어 그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취약하면서부터는 학업이라는 과업을 놓고 숱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에 진출해서는 취업을 해야 하고 또 인정을 받아야 승진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누구든 힘겹게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나 혹은 그때그때 방출하지 않고 쌓아두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희한한 방식으로 터지게 된다.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지가 쌓이지 않게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하듯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배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건강과 환기는 정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행복한 관계를 위한 솔루션 1.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은 아주 많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보다 중요한 요인은 없다. 누구든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면 사는 게 즐겁고 그렇지 못하고 갈등하거나 마찰을 빚으면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데도 의외로 사람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불만족에서 기인한 분노이다. 내재화된 분노가 어떤 형태로든 튀어나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분노를 풀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격려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지나 공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는 듯한 기분이 들고 이에 따라 점차 자신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응어러진 감정들을 녹이게 된다. 나아가 상담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론을 통해 분석해주면 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수립하게 되고 통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상담자에게 무엇이든 안심하고 말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시도할 경우 그는 비로소 주어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노를 녹여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가도록 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를 표현하게 되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아 왜곡된 해석을 적게 할 수 있고 삶에서 굴절을 덜 경험할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타당성을 즉시 확인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과 통하는 게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차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이점까지 있다. 이토록 자기 표현이란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러한 돈독한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므로 자기 표현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점들을 잘 알아도 두려움이 커서 입을 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식의 표현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식의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에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이는 평가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상태를 알릴 뿐이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 나 전달법이라도 자신을 표현하면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함부로 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어 서로를 살리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 모든 행복은 사람에게서 비롯됨을 기억하라.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이른 새벽마다 목동 근처에 있는 안양천에 산책을 나가는데 일정한 시간에 늘 마주치다가 말을 나누게 된 사람이 있다. 내가 교수로 재직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분은 며느리가 내가 재직하던 학교에서 심리학과를 나왔다고 했다. 즉, 그분의 며느리가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어서 그분과 나는 간혹 스칠 때마다 각별히 인사를 나누곤 했다. 그분은 내게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병원에 아내를 보냈다고 말했다. 아내의 잔소리가 심해 그동안 힘들었는데 마침 아내도 병원에 가 있겠다고 하여 자녀들과 상의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은 아내가 1년 6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있다고 말했다. 아내의 치매기가 많이 호전된 것이냐고 내가 묻자 그런 것보다는 아내가 병원 생활에 실증을 내는 것 같았고 그분 자신도 혼자 사는 게 지긋지긋해 명절에 잠시 휴가차 집에 돌아온 아내를 집안에 눌러 앉혔다고 말했다. 그러냐고 대꾸하는 나에게 그분은 이어서 말했다. 아내가 입원하기 전에는 자기가 매우 가부장적이었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을 참지 못해 매번 부딪히며 싸웠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병원에 가서 없으니까 처음에는 홀가분해서 좋았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득문득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몇 차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외출했다가 집안에 들어서면 사람의 훈기가 전혀 없고 썰렁하니까 정말 견디기가 어렵더란다. 이러한 말을 들으며 나는 그분에게 이제 사모님의 잔소리가 좀 덜해지기는 했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웃음을 지으며 아내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 아 그런가 또는 응 알았어 하는 식으로 자기가 얼른 모든 것을 따라주니까 싸우고 말고 할 일이 없더라고 했다. 아내가 무릎이 아파 외출을 못하고 앉아서 뭔가를 사다 달라고 주문을 하면 즉시 주문한 것을 사다 준단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어쨌든 아내가 집안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살맛이 난다고 그분은 말했다. 나는 그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시비비 가리는 것을 내려놓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니까 아예 싸울 일이 없다는 말에 동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하는 말 중에 귀담아 들었던 것은 집안에 들어섰을 때 사람의 훈기가 느껴져야 살맛이 난다는 점이었다. 상대가 비위에 맞든 안 맞든 자기와 같은 동종이 옆에 있어야 비로소 안정된다는 말이 아닌가. 그것이 생명체의 속성인 건지 아니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성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람은 외로움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피곤해하며 견디기 어려워하는 존재도 사실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을 피해 산속 깊이 들어가 홀로 생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도 간혹 사람을 만나면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꾸 붙잡아 두려 한다. 어떻게든 잡아놓고 담소를 나누려는 게 애처로울 정도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피하는 이들은 사람 자체를 싫어해서라기보다 어울리는 것에 자신이 없어 그렇게 피해놓고 또 그렇게 사람에 대해 갈증을 내는 것이지 싶다. 아내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외로운 나머지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는 그분의 말. 아 그런가 또는 응 알았어 하며 모든 것을 맞추니까 싸울 것도 없다는 말이 심금을 울렸다. 애를 써서라도 그렇게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더 큰 고통인 외로움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근사한 존재는 다름 아니라 사람이라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람과는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자연은 우리가 아는 언어로 응답하지 않는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무리 반려동물로서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에는 한계를 보인다. 사람과 통하는 것만큼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잘 통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움을 안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서지 않는가. 그만큼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고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왜 사람에게 피곤함을 느끼며 멀리하려 하는 것일까? 기대감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다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 또한 그만큼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한다. 기대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